러시아의 전면 침공 첫 혼란스러운 몇 시간 동안 이 광경을 지켜보던 누구에게든 우크라이나가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싸우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초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측정 가능한 지표에서 2025년보다 더 강한 작전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모두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더 효과적인 무기와 전술을 개발한 반면 러시아는 여전히 옛 방식에 머물렀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운명의 흐름이 크게 바뀌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선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그 진격을 막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아픈 곳을 타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러시아 전쟁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금융가이자 반부패 운동가인 빌 브라우더가 제시한 더 넓은 틀에서 시작해봅시다. 그의 주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전쟁 4년 동안 우리가 광범위하게 다뤄온 엄청난 전술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장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서방 정부가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과 모스크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장 아픈 곳, 바로 지갑을 정조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유시설 하나가 가동을 멈출 때마다, 유조선 한 척이 무력화될 때마다 러시아 전쟁기기를 지탱하는 수익원에 타격이 가해집니다. 이제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네기 재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 능력 중 약 38%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같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초과 생산량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연료 수출 능력의 약 69%만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2025년 한 해 동안 120차례의 공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대부분이 러시아 석유 인프라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2026년에 절정에 달했으며 1월과 2월 두 달 동안 40차례의 공격이 이루어져 최소 13개의 핵심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여기에는 볼고그라드 정유소 공격도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 능력의 40%가 중단됐습니다. 이 시설만 해도 전쟁 전 연료 수출의 약 5%를 차지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자원을 차단하려는 목표를 더욱 진전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 초기 몇 달에 비해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극적으로 확장된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한 무기의 사거리 제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의 그 확장은 파이어 포인트로 대표됩니다. 2022년 중반에 엔지니어, 건축가, 게임 디자이너 그룹이 설립한 키우 베이스, 민간 방산업체는 임시 작업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우와 그 주변 여러 비밀 생산 시설에서 2,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FP1 드론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원웨이 어택, OWA 드론은 약 620마일의 사거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주력기체입니다. 구성에 따라 60파운드가 넘는 탄두, 모듈화와 조립의 용이성, 전자전 저항성에 최적화된 설계 덕분에 FP1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수행한 중심 타격의 60% 이상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된 러시아의 탄약고, 정유소, 군 지휘소에 대한 공격 대부분이 이 단일 국내 생산 플랫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FP2는 다음 단계로 더 큰 탑재량으로 파괴력은 강하지만 사거리는 짧고 견고한 구조물 타격용으로 설계됐습니다. 130마일에 불과한 짧은 사거리는 이 드론이 지휘소를 파괴하거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6년 초 파이어포인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 디자이너인 데니스 슐리터만은 이 플랫폼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 98파운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시사했습니다. FP1과 FP2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은 FP5 플라밍고입니다. 이것이 파이어포인트의 순항 미사일로 2540파운드의 탄두를 최대 1900마일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기체는 레이더에 투명한 섬유유리 감기 방식을 사용해 제작되었으며
이 기술은 보통 탄도미사일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비행 중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산은 2025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가을까지 월 210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플라밍고가 이미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2026년 1월 러시아의 카푸스티니아르 시험장에서 공적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별도의 작전에서는 이 미사일이 러시아 내 이스칸다르 미사일 생산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타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어포인트의 야심작인 FP-9입니다. 이것은 사거리가 약 500마일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탄두 중량은 1700파운드이며 종말 속도는 대략 마하 6.5에 달합니다. 비교를 위해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탄도미사일, 즉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 시스템은 목표물에 도달할 때 속도가 이 FP-9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방공 시스템이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상대할 때보다 훨씬 짧은 요격 시간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 내내 S-400을 점차 소모해온 점을 감안하면 FP-9의 대규모 배치는 미사일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경제 제재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나토와 서방의 제약과는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제공한 에타콤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약 190마일로 사실상 러시아 깊숙한 곳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도달했거나 러시아 내륙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모든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FP-9가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무기 자체를 넘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드론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에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우위를 가속화하기 위해 임명된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3월 10일 국가의 드론 구매 방식을 재구성하는 공식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전 시스템은 인맥, 불투명한 수요 형성 과정, 그리고 군사 분석가들이 명백하게 부패 위험이라고 설명한 요소들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선의 병사들은 광고된 대로 성능을 내지 못하는 드론을 정기적으로 받았고 그들은 참호에서 직접 손으로 수정하고 수리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군부대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요청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 참모본부는 필요한 장비의 기술 사양만을 포함한 조달 목록을 작성합니다. 중요하게도 그 목록에는 브랜드명이나 특정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이 실제로 구매될지는 5개의 디지털 전장 데이터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이 포인트는 현장에서 장비의 실제 전투 효율성을 추적하고 다체인과 브레이브 원마켓은 부대가 독립적으로 무엇을 구매하는지 기록하여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델타와 미션 컨트롤은 동기화 매트릭스와 전투 적용 분석을 제공합니다. 드론이 비행하지 않거나 목표를 명중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그 드론의 모든 수요를 제거합니다. 조달 결정은 부처와의 관계가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예산 배정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구조에서는 조달 자금의 80%가 전장 데이터로 효과가 입증된 시스템에만 독점적으로 투입됩니다. 나머지 20%는 혁신을 위해 남겨두는데 이는 전투 상황에서 테스트 중인 새로운 시스템이나 서구식의 복잡한 관료 절차 없이 진행되는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테도로프는 이 20%를 불필요한 관료주의 없이 신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드론 설계가 등장하면 몇 주 만에 대규모로 테스트할 수 있고 인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규모도 있는데 이는 사실상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2022년 2월 전면 침공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에는 드론 제조업체가 7곳뿐이었습니다. 지금은 500곳이 넘습니다. 전자전 기업은 2곳에서 200곳이 넘게 늘었습니다. 민간 미사일 제조업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20곳이 넘습니다. 무인 지상 촬영 업체는 0곳에서 100곳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성장은 21세기 들어 본 적이 없는 일이며 우크라이나가 드론 혁신 면에서 러시아와 보조를 맞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자전 전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억제하기 위해 특히 드론과 관련해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광섬유 유도 FPV 드론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러시아 채널에서 공유된 것도 의미 있습니다. 문제가 된 드론은 양측 병사들이 웨이터 또는 매복 드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도로 옆에 착륙해 저전력 모드로 대기하다가 적 차량이 나타나면 활성화되어 공격하는 드론입니다. 광섬유 웨이퍼 드론은 비행 중 드론에서 풀려나오는 물리적인 케이블을 통해 조종됩니다. 이 드론들은 무선 신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교란에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최전선에서 더 위험한 위협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성능의 자체 광섬유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먼저 이 기술을 발전시켰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우크라이나가 최전선에 병력을 배치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무기가 그 우위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는 드론과 조종사를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따라 집중된 빗줄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그 직후 드론이 조종을 잃고 작동을 멈춥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설로 제기된 썬레이 레이저 시스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2월에 애틀랜틱에 시연된 바 있으며 자동차 트렁크 크기이고 몇 초 만에 소형 드론을 하늘에서 태워버릴 수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세르게이 베스그레스노프 국방부 고문이자 군용 무선기술 전문가가 해당 영상이 진짜라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특유의 냉소로 반응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우리가 광섬유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걸로 우리는 뇌도 스캔하고 사람도 납치한다고요? 베스그레스노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러시아 드론 조종사들은 재미있게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퇴역 해군 소장 마크 몽고메리가 이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1-2년 안에 전장용 레이저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평균 조달 기간과 비교해보면 보통 6년 이상이 걸리며 미국의 자체 안티드론 레이저 시스템도 2022년부터 활발히 개발 중입니다. 드론이 전장에서 기존의 인간 병력을 사실상 대체하게 되면서 대드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효과적이고 저렴한 무기를 가장 먼저 개발하는 국가가 엄청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레이저 무기의 가능성이 그토록 특별한 것입니다. 전기로 작동하기 때문에 제한된 무기의 교전당 비용은 적 드론을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드론 전쟁의 경제성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비교적 비싼 미사일이나 드론이 더 저렴한 적 드론을 요격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드론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모멘텀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기상에서는 2026년 2월 전장 상황을 보면 전쟁연구소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2026년 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저희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밀접하게 다루는 콘텐츠를 매일 게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는 겨울 시즌 동안 실제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5년 10월 말과 11월 초에 훌리폴레와 올렉산드리우스카 축에서 비교적 빠르게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지휘부는 이러한 진격이 오리키브 근처의 작전을 보완하여 러시아군이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도시로 접근하고 결국 자포리자 방향으로 진격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동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주에서 우크라이나에 강력하게 요새화된 동서방향 방어선을 정면으로 남쪽에서 공격하는 대신 오해할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자포리자는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저항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폴크로스크에서 2년간의 전투 끝에 값비싼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초 전쟁연구소 ISW는 올레폴레 북쪽과 북동쪽에서 전술적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러시아군이 작전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9일 러시아 지휘부는 오리키우 축선과 훌리폴레 축선을 연결해 자포리자 방향으로 진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너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요세벨트, 즉 드루즈키우카, 슬로베니스크, 크라마토르스크를 포함한 도네츠크주의 요새화된 도시 회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2026년 봄 여름 공세의 핵심 목표로 삼고 공격 준비를 해오던 곳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의 2025-2026년 겨울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미사일 및 드론 공세는 의도했던 전략적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민간인들에게 몇 달간의 고통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전선 근처의 에너지망을 끊는 데 실패했고 그들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기반이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고문 한나 그보즈디아는 2월 19일 2022년 이후 생산량이 50배 증가했으며 산출액이 약 1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생산을 막기 위한 인프라를 공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생산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러시아의 전술이 단순히 방해를 받았습니다. 모스크바는 침투 전술과 경차량화 부대를 이용한 공격 작전에 베팅했는데 이는 이상적으로는 장갑 장비의 손실은 적지만 매우 많은 인명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말이 되자 이미 러시아군은 이전 몇 달 동안 매우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진격이 둔화되었습니다. 침투 전술은 러시아 보병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그곳에 집결하여 방어를 붙일 때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침투한 소대들이 나머지 러시아군의 추가 진격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고 사실상 그들을 적진 한가운데 고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자포리자까지 진격하려는 여름 공세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공세 개시 거점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바로 그 실패를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니프로페트로스크주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봄 공세 준비를 약화시켰습니다. 전선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50평방마일이 넘는 영토를 해방시켰고 2023년 여름 반격 이후 처음으로 여름 중후반에 잃었던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동 중인 특정 부대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얼마나 힘에 부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군 지휘부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폴크로스 방향과 도프로필리아 전술 지역에서 정예 공수부대와 해군 보병부대를 남부 전선으로 재배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그 같은 성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대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가까스로 포크로스를 점령했던 병력들이며 또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ISW는 2025년 8월 이후로 656번째 차량 화소 총연대가 전장에서 작전하는 것을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 지휘부가 이전에 이 부대를 철수시켰으며 향후 공세작전을 위해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는 본공세 예비 병력을 예정보다 몇 달 일찍 방어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련의 우크라이나 전술적 반격이 러시아로 하여금 작전 및 전략적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이미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결과 크렘린은 2026년 봄 여름 공세 계획을 포기하거나 도네츠크주, 자포리자주 또는 두 곳 모두에서 계획을 대폭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문제는 단순히 사상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뒷받침하는 전체 구조가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으며 붕괴 직전입니다.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을 보십시오. 2025년에 약 42만 2천 명이 러시아 군대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2024년에 약 45만 명이 계약을 맺었던 것에 비해 6% 감소한 수치입니다.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일부 러시아 지역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군 입대 보너스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군대는 처음에 약 16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며 전쟁을 시작했고 이후 거의 90만 명의 병력을 이 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에서 125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으며 사실상 전쟁 전 예비군 전체와 그 절반 이상을 소모한 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점은 2025년 12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러시아의 손실이 처음으로 새로 모집된 계약병 수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는 그달에 27,400명을 계약병을 추가했지만 손실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쳐 33,200명에 달했습니다. 이전 몇 달 동안에는 징집 숫자가 여전히 크렘린에 비교적 유리했지만 이러한 둔화는 상황을 크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6년에 본격적인 공세를 펼칠 희망을 가지려면 실제로 매달 약 4만 5천 명의 신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그 숫자의 3분의 2에 겨우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여전히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사실상 추진력을 많이 잃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의 대응은 예상대로 모직 대상을 점점 더 아래 계층까지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러시아는 군대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특별 인력 범주를 체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그 범주가 확대되어 죄수와 형사 수사 중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지급 금융부채, 즉 미상환 대출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을 포함해 우호적으로 여기는 국가들의 외국인 시민 모집도 늘렸으며 잠재적인 지원자들은 금전적 보상이나 시민권을 약속받으며 유혹되거나 심지어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자원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정유 및 수출 인프라의 일부를 파괴함으로써 자체적인 제재를 서서히 가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발트해를 오가는 그린자 함대 선박들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기 측면에서 러시아는 값싼 샤이드 드론으로 가졌던 우위를 사실상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산 장거리 드론도 비슷한 조달 비용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다시 갈등 중입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 일부 주요 무기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나쁜 점은 러시아가 2024년 말 시리아 철수로 사실상 그 지역 영향력 상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하려는 것과 닮은 신속한 반군 공세 이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이 지역의 두 중요한 도시인 포크로프스크와 자포리자 점령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병력을 쏟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포크로프스크는 결국 함락되었지만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2만 5천 명이 넘는 병력을 잃은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상자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본바스로 진격을 시작하면 러시아는 더 이상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장 보고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의 진짜 이면은 바로 모스크바 자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가 통제력을 잃어가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 군사 및 지정학 관련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해주세요.